둘도 없는 라이벌에서 목숨을 다투는 적으로 이후에는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처이기도 했던 2차 대전 속 두 명의 동양인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목숨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1938년 제2의 손기정을 꿈꾸는 조선 청년 중식과 일본 최고의 마라톤 대표 선수 타츠오.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강한 경쟁의식을 가졌던 두 청년은 각각 조선과 일본을 대표하는 세기의 라이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어간 이 두 청년은 영화 중반 이후 겪는 과정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인간의 감정과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노르망디에서의 동양인이라는 설정으로 개봉 당시에도 많은 미디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마이웨이가 오늘 실화와 영화 비교 분석의 주인공입니다. 본 영화는 일제강점기부터 2차 대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배경의 범위가 넓다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도 생소한 전투들부터 매우 유명한 전투까지 이 영화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전투들은 실제 전투와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나온 무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 영상 내용 중 오류에 대한 의견이나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채널에 대한 구독 체크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 속 주된 설정은 2차 대전, 더 구체적으로는 노르망디에서의 동양인이라는 점입니다. 극중 이 두 캐릭터를 맡은 배우는 장동건과 오다기리조 배우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베를린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의 폭동으로 김준식은 일본군에 징집되었고 타츠오는 일본군 대좌가 됩니다. 이후 차례대로 하렌골 전투, 굴라크 지역 전투,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의 과정을 거치며 2차 대전 속 동양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먼저 이 사례에 대한 발단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로 유명했던 역사학자 스티븐 엠브로스의 책의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유타해안에서 로버트 브루어 육군 중위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독일 국방군 소속 육군 동방대대 출신의 포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는데요. 인터뷰 당시 브루어 중위가 지목한 한국인 포로의 숫자는 4명이었고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영상 속 사진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 마이웨이 홍보물과 여러 매체에서는 해당 사진이 엠브로스의 책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실제 이 사진은 엠브로스의 책에 없었고 해당 사진의 출처 여부와 상관없이 엠브로스의 책의 내용과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떠돌게 되었고 기정사실화처럼 받아졌다고 하는데요. 1920년 신의주에서 출생한 남자라는 설도 있으나 근거가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노르망디에서의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오로지 엠브로스의 책에 나온 내용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오로지 여러 가설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어쩌다가 노르망디에서 독일 군복 차림으로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가설 중 하나는 소련군에 징집된 일본군 포로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이 설은 일본의 징병으로 일본 육군에 끌려갔고 하렌골 전투에서 소련군의 포로가 됐으며 독일과의 세력 다툼으로 병력이 부족한 소련군이 이들을 징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독일군의 포로가 됩니다. 독일 육군 또한 병력 보충을 위해 이들을 군사로 징집했으며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에게 붙잡혔다는 가설입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해당 동양인은 원래부터 소련에 거주했던 고려인 또는 중앙아시아계 소련인이라는 추측입니다. 이는 당시 고려인들이 소련군에 징집되었다는 가설인데요. 실존 인물이었던 겟나디 한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계 인물로는 드물게 공군 조종사로 복무하였으며 독일군에 맞서 싸우다 격추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부모와 같이 이주당한 한국인도 있었다고 하며 당시 소련군에는 동양인이 많이 섞여 있었고 고려인뿐만 아니라 생김새가 한국인과 거의 같은 중앙아시아계 소련인들도 무차별 징집했다고 전해지기에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많이들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속 한국인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엠브로스가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들이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서 6.25를 치렀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일단 노르망디 캉에 있는 2차 대전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 설명에는 그가 한국인이라 나와 있으며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고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역사의 희생자임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들이 당시 노르망디 해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엠브로스의 책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지만 그 근거와 확실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본 영화에서는 눈여겨볼 전투씬이 3가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소 생소한 전투부터 너무나도 유명한 전투까지 있다 보니 분석 이전에 하나하나 전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영화와 실화 속 전투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처음 나오는 전투씬은 바로 하린골에서의 전투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이 전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1939년 5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몽골 영토에서 발생한 소련군 몽골군과 일본군 사이에서의 무력 충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사실상의 소련과 일본의 전면전에 가깝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몬한이라는 지역은 국경선이 확실치 않아 잦은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1939년 5월 11일 몽골군 기병 약 80여 명이 하린골 내에 힐하강을 건너오자 일본군은 이를 불법 침범이라 간주하여 일어난 전투가 바로 이 하린골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소련군에게 참패하여 소련이 요구하는 대로 할하강을 경계로 만주국과 몽골의 국경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영화와 비교해보면 먼저 해당 전투씬에서 일본군 보병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이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연출되지만 실제 소련군과 일본군의 피해 교환 비율은 둘 다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 전투에서 소련군도 무시 못할 수준의 피해를 보았으나 영화상으로 보면 일본군이 소련군보다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전투를 펼친 것으로 연출된 영화 속 내용과는 달리 실제 하린골 전투에서 소련군이 사상자나 전사자가 더 많았고 전차 등의 손실로 미루어 보아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화 속에서는 일본군 전투력 중 전차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하린골 전투에서 일본군들은 1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자살폭탄 부대를 선정하여 그대로 소련군 전차에 돌격시키는 장면과 자신들이 보유한 군수 차량에 연료를 매달아 자살 추돌시키는 장면은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또한 1938년 당시 조선인을 일본군에 복무시키는 것은 실제 역사와 비교해보면 다소 무리한 설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조선인들의 군복무 중 탈영과 사고를 치는 것을 우려해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 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하에 조선인들을 징집했다고 전해지며 그나마도 모두 조선 내에서만 주둔시켰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극중 김준식은 일본에 대한 분노를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인물이기에 일본 입장에서 불순분자인 인물을 전장의 최전선에 보낸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씬에서의 연출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짚어보자면 소련군 전차로부터 포탄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실제로는 절대 이렇게 온몸이 성한 상태로 쓰러지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전투씬은 1941년 독소전이 발발하고 소련 내 포로 수용소를 일컫는 굴라크라는 여러 지역 중 하나의 공간을 연출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독소전이 발발하게 된 시기는 1941년 6월이었고 이는 초여름이었던 실제 역사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독소전 개시 시점이 혹한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추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8월 9월 중에는 15도 내지 20도 내외의 기온을 유지하는 나라이며 영화 속 내용과는 계절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룬 실화와 영화 비교 영상에서 에너미 앳 더 게이트의 자살 돌격 장면을 비교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역시나 소련군들이 독일군 진지를 향해 총과 총알 몇 개만을 지급받고 무방비 돌격시키는 연출이 나옵니다. 무의미한 꼬라박기 장면에 대해 역사학자 또는 실제 소련군 출신 참전자들의 증언은 확연히 역사와는 다르다고 하며 후퇴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쏘아 죽이는 행위나 아군의 지원 없이 무방비 돌격시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투씬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고증으로는 MG42 기관총입니다. 영상 후반에 본 영화 속 무기들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겠지만 해당 전투씬에서 MG42 기관총이 나오는 장면은 고증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MG42 기관총이 생산된 시기는 1942년이므로
41년이 배경인 해당 영화 속 전투씬의 배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MG42의 42라는 숫자는 1942년에 생산됐기에 해당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한 가지 연출적 의문점은 당시 서로가 엄청난 포격전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진지에 의아할 정도로 뭉쳐있거나 모여있는 점과 그 사이사이로 전차들이 돌아다니는 점인데요. 포격전에서 이러한 부대 배치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밀리터리 덕후라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전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물론 각종 소설이나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진 역사이며 현대인들에게 아직까지도 잘 쓰이는 단어인 D-Day는 바로 이 작전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2차 대전 중 연합군의 오버로드 작전의 일환으로서 1944년 6월 6일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을 침공한 상륙작전입니다. 해당 작전은 역사상 가장 큰 해안 침공이기도 하며 5,000척의 상륙 및 공격 주전과 289대의 지원 구축함, 해당 작전 과정에서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의 전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버린 위대한 작전으로도 평가됩니다. 영화와 실화를 비교해보자면 먼저 연합군의 상륙 작전 당시 전함들의 지원 포격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전함은 모두 아이오와급 전함을 비롯한 미 해군 함정들인데요. 실제로 아이오와급 전함은 당시 전부 태평양 전선에 배치되어 있었고 노르망디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구식 전함들이 포격 지원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참가한 전함은 각각 1차 대전에서 활약했던 영국 군함 라밀리지 전함과 워스파이트 전함, 2차 대전 당시 활약한 넬슨급 영국 군함 로드니 전함, 미국의 구형 전함인 아칸소, 텍사스, 네바다 등이었습니다. 또한 연합군의 상륙작전과 동시에 전함들의 함포와 공중 지원이 다채롭게 연출되지만 실제 상륙작전 당시에는 해도 뜨지 않은 아침이었고 영화와는 달리 지원 효율이 낮았습니다. 작중 미군의 상륙이나 부대 언급을 토대로 본다면 해당 지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5지역 중 한 곳인 유타 해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군이 정예 부대로 방어하던 오마하 해변을 미뤄본다면 비정예 부대가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점, 미군이 상륙한 두 곳이 오마하 해변과 유타 해변인 점을 본다면 해당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은 유타 해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중포격과 함포사격 등의 지원 하력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는 연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일군의 해안포 사격으로 인한 피해와 전함들의 5인 사격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 사격을 하지 못한 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해안 타격 이후 공수부대의 공습이 연출되지만 실제로는 상륙작전 이전 당일 새벽에 전부 후방으로 강하였고 상륙 당시에는 공습부대를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상륙작전이 벌어진 시간인 6월 6일 아침은 해가 얼마 뜨지 않은 새벽녘이라고 볼 수 있었고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거의 한낮과 같이 연출되어 있으며 실제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 사령부의 큰 고심이기도 했던 폭풍우의 여파와 작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내렸던 비 때문에 매우 흐린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아주 화창한 날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라면 영화 속 무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 영화에 출연한 무기가 생각보다 많아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독일군 장교가 쓴 것으로 나오는 콜트 권총, 극중 타츠오의 남부식 권총과 토카레프 권총, 연합군이 쓰는 것으로 나오는 톰슨 기관총, 소련군의 주력 소총인 PPSH-41 기관총, 일본군의 아리사카 계열 38식 소총, 배그에서 많이 봤던 카구팔 소총, 연합군의 M1 게런드 소총과 M1 카빈 소총, 소련군의 모신 나강 소총, 연합군의 BAR 자동 소총과 브라우닝 기관총, 소련군의 데그자레프 기관총, 이외의 맥심 기관총, MG34 기관총, MG42 기관총, 2cm 플라크 38 대공포, 7.5cm PAK-40 대전차포 등이 나왔습니다. 적으로 만나 서로의 희망이 된 조선과 일본의 두 청년, 국적을 초월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영화 마이웨이. 밀리터리 필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불편하게 본 영화는 아니거든요. 앞선 미래에는 인류를 병들게 하는 참담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역사의 희생자 또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영화를 응원합니다. 양질의 영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민과 노력을 다하시는 모든 영화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실화와 영화 비교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직접 비교하시기 귀찮거나 꼭 비교해보았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영상 업로드 주기가 길어져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여러가지 일로 생각만큼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일들이 정리되는 대로 활발한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